먼 옛날 낮이면 장에서 바보가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장에 심부름을 가도 물건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던진 돌도 피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담을 넘고 지붕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그 솜씨는 평생 칼을 다룬 고수의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비밀은 어느 흑월의 밤 무명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선조 마렵의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여 년,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백성들의 시름만 깊어가던 시절이었지요.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산골 마을 청송리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칠복이라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스물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말도 느리고 행동도 굼뜬 청년이었습니다. 장에 심부름을 보내면 을의 물건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피할 줄 몰랐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저 녀석, 제 나이도 모르고 사는 게 신통방통하구만.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늙은 어미는 아들을 끔찍이 아꼈지요. 비록 머리는 둔하지만 마음만은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총각들이 멧돼지 사냥을 나서게 되었고 칠복이도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칠복아, 너는 뒤에서 짐이나 들고 있어라. 친구들의 조롱 섞인 말에도 칠복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일행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고 흥에 겨워 술을 마셨습니다. 칠복이에게는 막걸리 한 사발도 주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하산을 시작했는데 칠복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 바보, 또 길을 잃었나 보구나. 내일 아침이면 알아서 내려올 거야. 친구들은 대충 둘러보다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어둠 속을 헤매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눈앞에 작은 봉분이 보였지요. 이름도 비석도 없는 그저 흙무더기만 남은 무덤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봉분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흑월이었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하늘마저 죽은 듯한 밤이었지요. 칠복이가 잠든 바로 그 순간 봉분 아래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땅을 타고 올라와 칠복이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칠복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전장, 달빛 아래 번뜩이는 칼날, 그림자 속에서 사람을 베는 검객, 그리고 등 뒤에서 날아온 창끝. 윤겸. 누군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칠복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지요. 산을 내려오는 칠복이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지요. 평소에 멍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서린 눈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칠복이를 본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칠복이 눈빛이 왜 저래? 산에서 귀신이라도 봤나? 하지만 곧 사람들은 그저 착각이려니 하고 돌아섰습니다. 바보는 여전히 바보일 테니까요.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늘 하던 대로 칠복이에게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그 나뭇가지를 손으로 받아 쥐더니 허공을 한번 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떨어졌습니다. 깔끔한 단면이 드러났지요.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칠복이 자신도 놀란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떨리지도 않았고 마치 평생 칼을 다룬 사람의 손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칠복이의 머릿속엔 낯선 기억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법, 사람의 급소를 찌르는 법,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 평생 배운 적 없는 것들이 몸에 새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한 이름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윤겸. 칼로 살다가 칼에 죽은 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밤마다 칠복이는 윤겸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윤겸은 우의정 장기연 대감의 그림자였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칼, 존재하지 않는 검객이었지요. 어린 시절 영모로 몰려 집안이 멸문당한 뒤 장기연에게 거두어져 자랐습니다. 내 목숨은 이미 죽은 것이다. 오직 나를 위해 칼을 휘두를 때만 살아있는 것이니라.
장기연의 말에 윤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성만이 살 길이라 믿었지요. 윤겸은 장기연의 명령대로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휘둘렀고 아침이 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지요. 그러나 마지막 임무를 마친 뒤 윤겸은 등 뒤에서 날아온 창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며 뒤를 돌아보니 장기연의 친위병들이 서 있었지요. 너무 많이 알게 되었구나, 윤겸. 장기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겸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의 시신은 이름 없는 산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무덤도 비석도 없이 그저 흙만 덮인 채로 말이지요. 칠복이는 윤겸의 마지막 순간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아픔, 죽음의 공포, 그리고 끝내 풀지 못한 한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 청송리의 한양에서 수령 대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새 수령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양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산골까지 내려왔을까? 수령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마을의 젊은 처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녀집에서 일을 돕는 처녀 연주를 보게 되었지요. 연주는 18살의 처녀로 전쟁통에 떠내려와 기녀집에 팔린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와 몸가짐은 범상치 않았지요. 수령은 연주를 보자 순간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날 밤 수령은 연주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저 대감, 젊은 처녀들을 모아 한양에 바친다더라. 우리 딸들도 조심시켜야겠어. 칠복이는 연주가 관하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몸 안의 윤겸이 거칠게 반응했지요. 저 얼굴, 내가 알던 얼굴이다. 칠복이는 평생 남의 일에 나선 적이 없었지만 그날은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관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칠복이는 관아 뒤편 담장 너머로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윤겸의 기억 덕분에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을 알게 되었지요. 관아 안에서 수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연주라 하옵니다. 본래 이름은? 기억나지 않사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떠돌다 이곳에 왔사옵니다. 수령은 한참을 연주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자. 내가 내게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만들어 주마. 그 말에는 달콤함이 묻어 있었지만 칠복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윤겸이 알 수 있었지요. 저것은 회유가 아니라 위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칠복이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 밤 칠복이는 연주가 기녀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기다렸습니다. 연주 낭자. 칠복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자 연주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마을의 칠복이라 하오. 낭자께 드릴 말씀이 있소. 칠복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연주는 칠복이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지요. 저 대감을 믿지 마시오. 그자는 낭자를 한양으로 데려가 해칠 작정이오. 어찌 그런 말씀을. 제 말을 믿으시오. 이 고을을 떠나야 하오. 연주는 칠복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칠복이는 연주를 안전한 곳에 숨긴 뒤 다시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윤겸의 기억 덕분에 담을 넘고 지붕을 타는 일은 어렵지 않았지요. 수령의 집무실 지하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자 벽에 걸린 초상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아한 양반 규수의 모습이었지요. 칠복이는, 아니 윤겸은 그 초상화를 보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상도 대감이, 막내딸. 윤겸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장기연의 명령을 받고 민상도 일가를 치러 갔던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민상도 대감은 장기연과 대립하던 청백리였습니다. 그가 역모를 꾸몄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일가를 몰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지요. 윤겸은 민상도 대감의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대감과 부인, 아들들을 차례로 베었지요. 마지막으로 막내딸의 방에 이르렀을 때 윤겸은 멈칫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떨리는 눈으로 윤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칼을 들었지만
차마 휘두르지 못했지요. 도망쳐라. 빨리. 윤겸은 소녀를 뒷문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장기연에게 모두 처리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윤겸의 착각이었습니다. 장기연은 직접 나서서 민상도 일가를 확인했고 도망친 막내딸을 끝까지 추적했던 것입니다. 칠복이는 초상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겸의 후회와 죄책감이 가슴을 찢었지요. 살려줬다고 생각했건만 결국 살리지 못했구나. 윤겸은 그날 이후 전쟁터로 보내졌고 민상도 일가의 일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었지요.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도 그 소녀의 떨리는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재빨리 촛불을 끄고 숨었지요. 수령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초상화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서도 닮았고 죽어서도 나를 쫓는구나. 민씨 집안의 피는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칠복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자가 바로 장기연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산골 수령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장기연은 다시 말했습니다. 연주. 그 계집이 민상도의 막내딸 민설아가 틀림없다. 이번엔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윤겸의 분노가 칠복이의 몸을 타고 흘렀지요. 칠복이는 연주가 숨어있는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연주는 불안한 얼굴로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낭자, 물어볼 것이 있소. 칠복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의 본래 이름을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오?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통에 떠돌다 보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집도 이름도. 손에 무언가 지닌 것은 없소. 옥패나 놀이개 같은 것?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 품속에서 작은 옥패를 꺼냈습니다. 옥패에는 민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에 걸고 있던 것이라 합니다. 칠복이는 옥패를 보자 확신했습니다. 연주가 바로 민상도 대감의 막내딸 민설아였던 것입니다. 낭자의 진짜 이름은 민설아요. 민상도 대감의 막내딸이시오. 연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을... 10년 전 낭자의 가족은 영모죄로 몰려 죽임을 당했소. 하지만 낭자만은 살아남았지요. 칠복이는 윤겸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그 집안을 무너뜨린 칼이었다는 사실만 빼고 말입니다. 연주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잊혀진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지요.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칠복이는 연주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녀의 가족을 죽인 칼이었다는 사실은 차마 말하지 못했지요. 낭자, 이 고을을 떠나시오. 저 대감은 낭자를 해치려 하오. 왜 저를 해치려 하는 것입니까? 낭자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자에게는 위협이오. 낭자는 무고하게 죽은 민상도 대감 일가의 유일한 증인이시오. 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단 이 산고를 벗어나야 하오. 제가 도와드리겠소. 윤겸의 마음이 칠복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10년 전 살리지 못한 소녀를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지요. 하지만 윤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숨김이 언젠가 더 큰 피해 대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연주를 데리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지요. 장기연의 밀정이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기연의 군사들이 마을을 뒤졌습니다. 연주와 칠복이는 발견되어 관하로 끌려왔지요. 장기연은 연주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다. 장기연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나,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마. 한양으로 올라가 내 집안의 몸종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연주는 고개를 들어 장기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입을 막으려는 것이겠지요? 똑똑하구나. 그렇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서로 편하다.
칠복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연주 낭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오. 그저 살려만 주시오. 장기현은 칠복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바보 칠복이가 언제부터 말을 이리 또박또박하게 하더냐? 너 무엇이냐? 칠복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윤겸의 눈빛이었지요. 장기현은 그 눈빛을 보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 눈빛은. 그날 밤 칠복이와 연주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윤겸의 기억 덕분에 군사들의 허를 찌를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산 깊은 곳의 작은 산사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의 노승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칠복이를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몸에 칼에 혼이 들어앉았구나. 스님께서는 어찌 아십니까? 늙은이가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귀신도 보고 혼도 보게 되었느니라. 내 안에 그 혼, 윤겸이라 하지 않느냐? 칠복이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승은 계속 말했습니다. 윤겸, 너는 칼로 살다 칼에 죽었다. 하지만 내 업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청년의 몸을 빌려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니라. 어찌하면 이 업보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웠던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살리지 못했던 이를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느니라. 노승은 연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내 마지막 기회니라. 노승은 연주에게도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칠복이 아내 윤겸이 민상도 일가를 친 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주는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낭자, 용서하시오. 제가, 아니 윤겸이 낭자의 가족을.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증오스럽기도 합니다. 칠복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리의 칼도 결국 누군가의 칼이었겠지요. 나리 또한 어쩔 수 없이 휘둘린 칼이었을 터입니다. 연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리의 칼은 원수의 칼이었으나 지금은 나를 지키는 칼이기도 합니다. 그 칼로 진짜 원수를 뵐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로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갚는 것이니라. 그날 밤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짰습니다. 장기현을 무너뜨리고 민상도 일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너무 늦었습니다. 장기현의 군사들이 이미 산사를 포위한 것이지요. 윤겸, 나와라. 장기현의 목소리가 산사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건만 바보의 몸을 빌려 나타났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칠복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겸의 혼이 온전히 칠복이를 지배하고 있었지요. 장기현, 오랜만이구려. 하하, 그 바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옛 윤겸과 똑같구나. 신기한 일이로다. 장기현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모조리 죽여라. 산사째 불태워라. 군사들이 횃불을 던지자 산사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노승은 연주를 데리고 뒷산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창에 맞아 쓰러졌지요. 스님, 연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승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도망쳐라. 살아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노승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칠복이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윤겸의 기억 속 칼을 들고 군사들에게 달려들려 했지요. 하지만 연주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날이 더 베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칠복이와 연주는 일부러 장기현의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망이 아닌 정면으로 맞서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장기현은 두 사람을 한양으로 압송하라 명했습니다. 산골에서 죽이는 것보다 한양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칠복이와 연주는 수레에 실려 이동했지요. 낭자, 두렵지 않소? 두렵지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맞서야 할 때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오. 윤겸은 칠복이의 입을 빌려 말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낭자의 가족을 지키지 못했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오.
반드시 낭자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겠소.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도 이제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양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칠복이와 연주는 을금부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지요. 연주는 을금부 당상관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소녀는 민상도 대감의 막내딸 민설아입니다. 당상관과 주변의 관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상도 일가는 10년 전 역모로 멸문당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거짓이옵니다. 연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녀의 아버지 민상도 대감은 무고한 충신이었사옵니다. 당시 우의정이던 장기현이 거짓 증거를 만들어 저희 집안을 무너뜨렸사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칠복이가 나섰습니다. 윤겸의 목소리였지요. 소인은 당시 장기현 대감의 암살자였던 윤겸의 혼을 품은 자입니다. 윤겸이 직접 본 장기현의 죄악을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을금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귀신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었지만 칠복이가 말하는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지요. 칠복이는 윤겸의 기억을 토대로 장기현이 저지른 수많은 음모와 살인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민상도 일가뿐 아니라 다른 충신들까지 제거했던 사실들을 밝혔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장기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기현은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숨겨두었던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그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마지막 신문장에서 장기현과 칠복이가 마주했습니다. 윤겸, 내 놈이 날 배신하는구나. 배신이 아니오. 바로잡는 것이오. 칠복이는 아니 윤겸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대감의 칼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정의 칼이 되고자 하오. 장기현은 비웃었습니다. 정의, 내가 죽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정의를 운운하느냐? 그렇소. 저는 죄인이오. 하지만 더 이상 칼을 들지는 않겠소. 그 순간 윤겸의 혼이 칠복이의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업보를 다한 것이지요. 칠복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겸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칠복이. 그리고 연주 낭자, 용서를. 빛이 사라지고 칠복이는 다시 예전의 바보 칠복이로 돌아왔습니다. 장기현은 역무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칼이 아닌 법으로 심판받은 것이지요. 칠복이는 다시 느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말도 느리고 행동도 굼떴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칠복이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칠복이는 영웅이었으니까요. 칠복이가 대역죄인을 잡는 데 공을 세웠다더라. 바보가 아니었구나. 속으로는 똑똑했나 보지. 칠복이는 그저 해에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겸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시간 동안 배운 것들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요. 칠복이는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칠복이 아저씨, 오늘도 숨바꼭질해요. 그래. 하자꾸나. 느린 말투지만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연주는 본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민설아, 민상도 대감의 막내딸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조정에서는 민상도 일가의 누명을 벗겨주었고 몰수되었던 재산과 땅도 돌려주었습니다. 민설아는 다시 양반 규수의 신분을 회복했지요. 하지만 민설아는 화려한 한양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송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제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민설아는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칠복이는 그 서당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도왔지요.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칠복이, 오늘 저녁은 내가 국을 끓였어요. 고맙소. 낭자. 이제 낭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설화라고 불러요. 설화. 낭자.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지요. 어느 가을날 민설아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칠보기를 따라 그 무명 무덤을 찾아간 것이지요. 봉부는 여전히 이름도 비석도 없이 흙만 덮여 있었습니다. 민설아는 그 앞에 술잔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윤겸나리,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나리는 칼로 사셨지만 마지막에는 정의를 택하셨지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민설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칠보기도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겸 나으리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칠보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윤겸이 환한 빛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요. 더 이상 칼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칠보기. 그리고 잘 있거라. 윤겸의 혼은 그렇게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이승의 업보를 모두 갚고 평안을 찾은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보기와 민설아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났고 마을은 평화로웠지요. 어느 날 밤 흑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칠보기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민설아가 옆에 섰습니다. 무서워요? 아니요. 이제는 무섭지 않소. 그때 그 밤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칠보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걷히고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흑월이 끝난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그 끝은 선택이 만든다고 말입니다. 칠보기는 바보로 태어났지만 윤겸을 만나 영웅이 되었습니다. 윤겸은 칼로 살다 칼에 죽었지만 마지막에는 정의를 택했습니다. 민설아는 멸문의 비극을 겪었지만 용서를 통해 새 삶을 얻었지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우침을 드렸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